공부는 좀 어렵게 해놓는 게 좋아요. 공부 쉽게 해놓으면은 쉽게 하는 것보다 좀 처음에 어렵게 해놓으면은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나중에 편해지니까. 자, 방금 한 게 그 합성어 중에 합성어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배열 관계에 따른 합성어를 우리가 지금 했어.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했는데 요번에는 의미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대등한 거냐, 두 개가 이렇게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됐는데 두 개 어근이 대등하게 돼 있는가, 아니면 한 놈이 한 놈을 꾸미게 돼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 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등 합성어는 두 어근의 본래의 의미를 갖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대등 합성어.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AB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 뒤, 오다 가다 오가다, 검다 불다 검불다 해가지고 어떤 놈이 어떤 놈을 꾸며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춘추도 여기다가 예를 한번 써봅시다. 그 앞뒤 옆에다가 춘추 적어 놓으세요. 춘추. 근데 춘추는 밑에 융합합성어에 춘추 있죠? 네. 그러면은 춘추가 대등합성어일 수도 있어요. 춘추가 뭘까요? 그렇지. 봄춘자에 가을추자야. 봄 가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옷이 봄 가을에 입는 옷을 뭐라고 해요? 춘추복 하잖아요. 그러면 춘추가 봄 가을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대등합성어야. 봄과 가을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나이로 쓰이는 거는 만약에 채훈이가 너 봄과 가을을 몇 번 지내봤니? 이 뜻으로 이제 하는 게 춘추가 된 거야. 나이가. 왜냐하면 이제 공자님이 주나라 역사책을 쓰면서 춘추라는 표현, 봄이 되어 춘추, 가을이 되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봄, 가을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래서 그 공자님이 쓴 역사책이 바로 춘추라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역사 기록하는 간청을 뭐라고 해? 춘추관이라고 하기도 해요. 춘추관. 그래서 춘추가 역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춘추가 원래는 봄, 가을인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나이의 뜻으로 쓰이면 이건 융합합성어지만 춘추가 뭘로 쓰이면? 춘추가 봄, 가을로 쓰이면 대등합성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밤, 낮 이렇게 할 때 밤낮이 진짜 밤낮, 밤과 낮으로 쓰이면 대등합성어겠죠. 근데 너는 밤낮 게임만 하냐? 이럴 때는 밤낮이 뭘로 쓰인 거야? 항상 이 뜻으로 쓰인 거지. 항상 게임만 하냐?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밤낮 당구만 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융합이라는 건 전혀 두 개가 A 플러스 B가 돼서 전혀 새로운 C가 됐을 때 우리 융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합성어인가 융합합성어인가는 잘 봐야 되겠죠. 진짜 미운 털도 봐봐. 미운 털도 진짜 나는 여기 털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진짜 미운 털이 났다. 그러면은 미운이 털을 꾸며주죠. 네. 그러면 종속합성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미운 털 아는, 나한테 무슨 미운 털이 박혀서 쟤는 나만 보면 욕을 하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미운 털은 내가 쟤한테 어떤 안 좋은 모습, 이걸 이제 미운 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융합합성어다라는 거예요. 종속합성어는 선행 어근이 앞에 게 후행 어근을 수식하는 거. 돌, 다리.
그러니까 나무로 된 다리, 돌로 된 다리, 쇠로 된 다리, 뭘로 된 다리 하니까 다리가 중심 의미를 쫙 잡고 있고 무슨 재료 역할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 돌다리. 가다한데 뛰어가다, 걸어가다, 뭐 하다. 가다의 종류를 나타내니까 뛰어가다도 종속합성어가. 얕보다 뭐 얕보다 보기는 보는데 얕보다 상대방을 얕게 보다 또는 뭐 돌보다 뭐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뒷말이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자, 미운털, 춘추, 연세도 무슨 말이에요? 해 연자에 세월 세자예요. 해와 세월이 나이가 된. 강산은 강가산이지만 국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뭐 수사법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강산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니까 앞에서 했잖아.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 대유법이라고 했죠. 대유법. 그러니까 강산 국토의 경치 했는데 열쇠나 들것 날짐승 옆에 한번 보세요. 열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봐. 열다에서 열. 새는 우리가 자물쇠, 열쇠 할 때 이 새를 예전 분은 새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새가 명사로 돼요. 그러면 이 열쇠는 열다에다가 간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여서 새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통사적 합성어죠. 근데 열쇠에다가 간형사형 어미 리을이 생략됐다.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죠.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뭐 이런 건 없겠지만 갈 사람 이렇게 했다고 쳐봐. 갈 사람. 그러면 이게 가다에다가 리을이 붙은 거지. 요 리을은 무슨 전성어미예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전성어미야. 그러니까 갈 사람이지, 그지? 그러면 어미가 생략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갈 사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꾸며준 거잖아. 그러면 어미가 생략 안 됐으니까 통사적이야, 비통사적이야? 통사적이죠. 근데 지금 열쇠는 요게 이제 명사야. 얘를 꾸면 요거 갈 사람처럼 똑같은 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열쇠, 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열다라는 어간이지. 열다라는 어간에 리을이 있었는데 리을이 여기 리을도 있고 또 리을이 있으니까 이 리을이 있지만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여서 동음이어서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하고 똑같냐면 너 학교 가 이렇게 했을 때 가 있었죠. 그죠? 이때 가는 가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같은 놈이 있죠.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한 놈이 생략됐으니까 이건 통사적이라고 해. 비통사적이라고 해. 통사적이었죠. 이건 뭐가 아니니까. 어미가 생략된 꼴이 아니라 동음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것도 똑같은 의미로 동음이 생략된 거다. 어미를 생략하려고 생략한 게 아니라 동음이 생략된 거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되고? 통사적인 게 되고. 리을이 어미가 아예 어미를 생략시켜버린 꼴이다. 이러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비통사적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준 대사전에서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놓고 학교 문법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비통사적. 학교 문법을 따라 우리는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국어학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학교 문법을 따라야 돼. 학교 문법을 따르는 게 뭐다? 시험 문제를 맞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열쇠, 들것, 들다, 들을 것, 날을 짐승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날 원래는 아까 이거 했잖아. 날다에다가 리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동음 생략이 된 거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날 짐승.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짐승. 이렇게 하면 확실히 뭐가 있어요?
어미가 있죠. 리을이 탈락되고 어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확실히 뭔데? 통사적 합성어인데 이거는 어미가 생략된 꼴이다. 들것, 날짐승, 열쇠 다 생략됐다. 어미를 생략한 거다. 이렇게 봐서 비통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형태의 합성어라도 문맥에 따라 대등의 합성어인지 융합 합성어인지 결정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밤낮 있죠. 춘추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대등의 합성어, 밤과 낮, 이틀 밤 낮을 잠만 잤다. 한때는 진짜 밤과 낮을 잠은 잔 거죠. 밤낮 게임 나도 게임 아까 했는데 게임 타임 이거는 항상 늘의 뜻이잖아. 그럴 때는 융합 합성어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딱 보고 하지 말고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 문맥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넌 집에 가면 엄마한테 넌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 죽었다는 그냥 형태만 보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과거지. 근데 넌 오늘 집에 가면 엄마한테 죽었다. 오늘 하루 종일 잤다며. 그러면서 내가 꼰질러가지고 엄마한테 꼰질러서 집에 가면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과거잖아. 이 죽었다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라고 봐야 돼? 이건 미래야. 그러니까 형태만 보고 하면 안 돼. 문맥에 따라가서 해야 돼. 그러면 왜 갑자기 미래인데 넌 집에 가면 오늘 엄마한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가면 죽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뭔가를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죽을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아직 안 죽었잖아. 죽은 거는 지금 죽은 거 이미 죽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넌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죽을 것이다 보다 뭐냐 하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예전 그걸 두고 봤을 때 거의 엄마가 니를 아장을 냈어 이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또 네가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과거처럼 확실한 거니까 과거로 표현을 한 거야. 미래에 일어날 일은 사실 확실한 건 아니잖아. 아직 겪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건 불을 보듯 미래 일이지만 이건 니는 아예 죽은 몸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뜻으로 넌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99.9% 니는 엄청나게 맞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상 잘 봐야 돼. 집에 가면 아직 집에 안 갔고 미래에 집에 가면 너는 죽을 거다라고 쓴 거니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을 잘 따져봐서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대등합성어인가 융합합성어인가 밤낮이든 춘추든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살자라는 소리입니다. 넘겨서 단어 형성법에 관계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이 나올 때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이 저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미, 닷, 지 이렇게 이제 놀, 이, 터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닫이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놀이터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미닫이는 우리가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은 리을이 탈락되는 게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밀다 플러스 닫다 플러스 이야. 그러면은 밀다 닫다 이 요렇게 됐는데 일단 밀닫 했는데 밀고 닫 안 하고 중간에 뭐가 생략된 꼴이야. 그러면 연결어미가 생략된 꼴이죠. 통 비통 비통이죠. 비통사적이야.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이게 미닫이야 미닫이야. 그러니까 이걸 두 개로 나뉘어 보자라는 거야. 일단 세 개지. 세 개야. 형태소는 세 개. 밀다의 미,
닫다의 닫. 이는 뭐겠어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죠. 하여튼 세 개야. 세 개인데 일단 요걸 의미상으로 두 개를 한다. 그러면 뭐가 돼? 미닫이야. 미닫이야. 그렇지. 미닫. 밀고 닫고 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럼 미닫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럼 미닫이 먼저 되면 얘가 뭐라는 거야? 아니, 어근 플러스 어근이지. 그러면 얘는 일단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러고 이 밀고 닫는 것에 이 전미사가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이 합성어는 다시 하나의 단어가 돼서 한 개의 어근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요 어근에다가 뭐가 붙은 꼴이야? 전미사가 붙은 꼴이지.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야? 얘는 파생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야. 합성이 됐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합성어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서 접사가 붙은 파생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놀이터는 한번 보세요. 놀 플러스 이 플러스 터야. 놀다라는 어간에 이라는 뭐가 붙었어요? 무슨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놀이가 된 거지. 이건 놀이터야. 놀이터야. 놀이터지. 그러면은 놀이가 돼서 얘는 뭐가 이제 먼저 된 거야? 합성. 아니지. 놀 플러스 이게 전미사라며. 그럼 이건 파생어죠. 이건 파생어가 되고 이게 하나의 다시 어근이 됐어요. 그 다음에 터는 뭐야? 터를 잡고 산다 하니까 다시 명사지. 네.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어근이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 합성어. 이거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생된 것도 있고 합성된 것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된 놈을 그놈을 뭐라고? 합성어라고 또 하고 파생어라고 또 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직접 구성 요소는 아무리 많은 어근 또는 접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도 얘를 최종적으로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얘는 두 개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된 놈이 요걸 이제 직접 구성 요소라고 얘기해요. 두 개로 나뉘는 것. 직접 구성 요소로 잘 만들어놔야 얘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최종적으로 결판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왜 직접 구성 요소를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되냐. 직접 구성 요소를 안 찾고 보면은 그냥 보다 보니까 전미사 있네. 또 이거 두 개 합성이 됐네. 전미사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접사 있으면 파생어, 어근 플러스 어근이 있으면 합성어인데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지 이렇게 되잖아. 장단에 춤을 추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게 직접 구성 요소로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게 요 단어 구성법에서 자꾸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나들목이라고 들어봤어요? 나들목. 나들이 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게 나들목은 모르고 인터체인지는 알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서글프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나고 들고 하는 길목,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길목. 고속도로에 나고 들고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인터체인지라고 하잖아. 인터체인지라고 하지 않아요? 인터체인지를 줄여서는 뭐라고 해요? 인체. IC라고 하잖아. IC. 그래서 말씀이구나. 야, IC는 알고 이제 인터체인지도 모르고 나들목도 모르고 그런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JC도 있고 IC도 있어요. JC하고 IC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JC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제주하고 JC가 정크 체인지인가 뭐 그렇던데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가는 거는 JC라고 해요.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나가고 들고 하는 거는 IC라고 해요. 그래서 234 IC 이렇게 하는 거는 자유로는 고속도로잖아.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기어 나오는 거는 IC. 고속도로 그러니까 저쪽 호법은 영동고속도로랑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갈아타는 곳이야. 거기 그런 데는 JC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더라도 나들목이 바로 그 IC나 JC를 얘기하네. 나고 들고 하는 나다 들다. 그러면 나들목은 나들목일까? 나들목일까? 나들 그렇지. 나들 해서 이제 합성이 먼저 됐고 목은 단어 목도 길목이라는 단어잖아. 그러면 이거는 합성 플러스 합성이 돼서 다 합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슨 어예요? 합성어야. 대신 직접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는 거. 두 개로 나뉘어야 되니까. 잘 알겠죠? 네. 화장실 좀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길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도 오늘 이까지는 무조건 할 겁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 72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엄청 빨리 할 거예요. 다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야. 품사는 아까 몇 품사? 우리 품사는 9개의 품사야. 9개의 품사를 일단 형태가 변하는 놈이냐 안 변하는 놈. 변하는 놈을 가변어, 안 변하는 놈을 불변어. 이렇게. 근데 변하냐 안 변하냐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활용을 한다. 기능상으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했는데 관계언을 왜 그 중간에 끼워놨는가? 조사는 기본적으로 불변어인데 무슨 조사만 가변어다?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의미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수식어는 간형사, 부사. 수식이라는 게 뭐라고? 꾸며준다. 간형사는 주로 뭐를 꾸며주고?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고.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감탄사를. 근데 감탄사 하다 보면 맨날 헷갈리는 감탄사는 아, 윽, 뭐 이런 게 감탄사야. 근데 만약에 채훈아 빨리 와 이렇게 채훈아는 뭘까요? 어? 이거는 이거는 독립언이 아니라 독립어야. 나중에 문장 성분 배울 때 독립어라고 하는데 얘는 채훈은 당연히 명사겠죠. 고유명사. 이건 명사고 아는 뭐겠어요? 이 감탄사야? 감탄사는 아까 보다시피 가변어야 불변어야? 불변어지. 그리고 이게 감탄사 모든 품사는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해. 근데 붙여 쓰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뭘까? 어? 조사. 그럼 얘는 조사야, 조사. 무슨 조사라고 할까요? 어? 서술격 조사는 이다인데, 이다, 다. 주격 조사? 채우나 하고 끝인데, 채우나 빨리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요거는 누구를 부를 때 쓰는 조사야. 그래서 부를 뭐라고 할까요? 부를 호라고 하죠. 그래서 호격 조사라고 해요. 언제 아래 쓰고 언제 야를 쓸까요? 응? 그치. 받침이 있으면 아. 받침이 없으면 야. 받침이 지금 없는 이름이 뭐예요? 수호야 이렇게 수호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받침이 없지? 호니까 야죠. 의강 아 받침이 있으니까 아죠. 야는 호격 조사라고 하는데 자꾸 이걸 감탄사 그러니까 채훈아 이렇게 하니까 감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탄사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사고 이거는 조사예요. 중세국어에 보면 임금하 또는 달하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건 뭘까요? 목격조사. 호격조사는 호격조사인데 지금 써 안 써? 안 써요. 지금 안 쓰는데 옛날에는 언제 이걸 썼을까? 어? 시 지을 때만? 시 지을 때 갑자기 이거 왜 쓸까? 아까 수탁 그런 것처럼. 여기 존칭이 왔어. 존칭이 임금화, 배양화 할 때 존칭의 호격조사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되고 달이 이제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고시라 정업사 처음 시작할 때 나오거든. 근데 그 달은 달한테 기원을 하는 거야.
기원을 하니까 달을 이제 뭘 해줘야 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달하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닝금하 이렇게 대왕하, 세존하, 부처하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건데 지금은 안 쓰이는 건데 예전에는 요거까지도 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는 꾸며주니까 그거다. 독립어는 홀로 쓰이는 거니까 독립어는 감탄사. 관계어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건 주어로 만들어주느냐, 뭘로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 용어는 활용을 하는데 동사와 형용사 아까 내가 이제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조사는 이따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문장 내에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조사는 문장 성분이랑 나중에 관계가 있어요. 일단 먼저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문장 성분은 지금 단어는 품사로 했죠. 문장 성분은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단어를 봅시다. 단어를 보면은 나 대명사, 는 조사, 집 명사, 애 조사, 간다 동사 이렇게 해서 5개의 단어가 돼 있어요. 근데 문장 성분은 사실 요겁니다. 이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지.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3개의 문장 성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성분은 땡땡어로 끝나는 거고 7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사 단어는 전부 몇 개가 있고 9개가 있고 뭘로 끝난다? 땡땡사로 끝난다. 제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간형사가 있고 간형어가 있잖아. 그러면 간형사가 있고 간형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형용사라는 것도 있지. 거기에 형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간형사인지 간형어인지 형용사인지 막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내가 이게 품사가 뭐야? 그런데 간형어라고 하든가. 근데 문장 성분이 뭐야? 그런데 간형사나 형용사라고 하든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 단위의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주로 조사들이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관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단어랑 품사는 같은 말인데 근데 단어 품사는 사자 돌림에 9개가 있고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 단위에 덩어리가 있는데 어자 단위로 7개가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리고 간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가 있거든. 다 어자 돌림이야. 그러니까 어자 돌림의 문장 성분은 단어들이 한 개로 이렇게 돼서 한 개의 문장 성분이 이건 서술어라고 하겠죠. 그죠? 서술어인데 품사는 동사 해가지고 같은 게 되겠지만 이거는 주어 하면서 대명사, 조사가 주어가 된 거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단어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놈이죠. 포함 관계로 놓고 보면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알아두고 그리고 문장 성분에 가서 나중에 간형사하고 모든 간형사는 간형어가 돼. 근데 간형어는 간형사라고 할 수 없어요. 간형어가 될 수 있는 게 한번 그냥 한 개 딱 예를 들자면은 새 집을 샀다 이렇게 하잖아. 새 집을 샀다 할 때 새는 간형사야. 간형사인데 한 띄어쓰기 단위로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얘를 꾸며줬으니까 얘는 간형사면서 간형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시 작은 집을 샀다 이렇게 해서 작은 집을 샀다. 얘는 작은은 품사가 뭐야? 품사는 형용사죠. 그죠? 형용사인데 작은 집을 이렇게 꾸며주지.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줬죠. 형용사가 간형사형 전성 어미를 붙여서 뭐가 된 거야? 간형어가 된 거야. 나의 집을 샀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는 대명사, 의라는 간형격 조사지. 그러면 대명사 간형격 조사인데 간형격 조사가 붙어서 나의 집 얘를 또 꾸며줬죠. 요거는 간형격 조사가 붙어서 다시 또 뭐가 된 거야? 간형어가 된 거야. 대학
생활을 즐겼다. 이렇게 이제 해보세요. 즐겼다. 그러면 대학 생활 해서 체험 단독으로 얘를 또 꾸민 거야. 근데 사실 체험 단독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뭐가 생략된 꼴일까요? 의라는 간형격 조사가 생략된 꼴이에요. 그래서 간형어가 될 수 있는 거는 간형사가 간형어가 된 형용사, 용언의 간형사형이 간형어가 될 수도 있고 간형격 조사가 붙어서 간형어가 될 수도 있고 체험 단독으로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간형어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뭐를 생각하면 모든 간형사는 간형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형어를 간형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포함관계가 간형어가 될 수 있는 게 이만큼 있는데 간형사는 그 중에 하나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래서 간형사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 많지 않은데 이제 뒤에서 특별한 거 몇 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배우라 그랬어요? 아까 3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 그거가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아예 꽝 박고 있어요. 세헌옛 한두세 이그저. 그리고 다른은 꼭 알아두라는 게 다른 때문에 하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와 다른 사람은 많아. 이렇게 이제 했다고 쳐봐. 둘 다 다른이 나왔죠? 요 다른은 사람을 꾸며요. 너와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사람도 뒤에 사람을 꾸며요. 근데 이게 다르다에서 다르고 있다 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다르다는 품사가 형용사야. 형용사가 지금 어미가 뒤에 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활용을 해서 다른이 나왔느냐 아니면 이게 원래 다른이냐의 문제야. 지금 우리가 간형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다른으로만 쓰는 놈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걸 another의 뜻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이건 간형사야. 이게 different의 뜻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야. 이거는 활용을 한 놈이고 이거는 원래 다른으로만 쓰는 놈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그저 한두세 세헌옛 다른 일단 10개만 이렇게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이그저는 지시를 하는 거잖아. 지시간형사. 한두세 수량을 나타내잖아. 수량간형사. 세헌옛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 성상간형사. 이렇게 해가지고 성질이나 상태. 세헌옛 이그저 한두세 다른. 근데 이 다른은 다른 거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다른은 다른 거랑 다르다. different가 뭐고? 다르다. 형용사고. another가 간형사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another인 사람은 몰라도 할 때 다른은 간형사고 너와 다르다라는 different의 뜻일 때는 요거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요건 간형사 요거는 형용사. 요렇게 진짜 우리말 어렵지 않아요? 차라리 안 배우고 말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는 지금 수능에서 11문제가 나옵니다. 11문제는 45문제에서 11문제면 이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는? 수능 볼 때까지는. 수능 보고 나서 잊어먹든 우리말 겨루기 안 나가면 잊어먹어도 상관은 없죠. 우리말 겨루기 하려면 사전 다 외워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겨루기는 나도 어렵더라. 못 겨루겠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품사를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은, 독립은, 관계언, 용언,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간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명사부터 차곡차곡 나갑니다. 자, 명사는 이름 명자니까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분사다. 고유명사, 특정한 사물이나 사물에 쓰인다. 이순신, 서울, 한강. 고유명사, 보통명사는 아기, 바다, 기차 이렇게 되는데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 되는 경우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미국의 서울은 어디야? 이렇게 하면은 이 서울은 뭐가 된 거야? 수도라는 보통명사화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서울은 어디야? 그런데 워싱턴 이러면은 이제 서울은 원래 그리고 한국 축구의 메카 하면은 보통 뭐라고 해요? 한국 축구의 메카 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거든. 근데 메카는 원래 뭔데?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무하마드가 이슬람교 창시한 도시야. 그래서 뭐뭐의 발상지라는 뜻으로 메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 축구의 발상지, 뭔 축구의 발상지 할 때 메카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뭐예요? 도시 이름이야. 도시 이름이 원래 고유명사지. 근데 고유명사인데 뭐뭐의 발상지 이런 식으로 쓰이면은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 된 거죠. 만약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영국의 이순신은 누구야? 이러면 영국의 이순신이 어디 있어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해군 제독이 누구냐? 그러면 넬슨이요. 이렇게 하면 넬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대표적인 사람의 이제 그거에 뭐 사람이든 지명이든 이렇게 되면은 고유명사가 보통명사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쓰이는 거에 대표적인 게 차이나가 있어요. 차이나가 아니라 소문자 차이나야. 소문자 차이나 뭐를 얘기할까? 그리고 우리나라 코리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고려에서 나온 거죠. 고려를 코리아 하다가 코리아가 된 거지. 차이나는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 차이나도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고려 시대에 고려를 코리아가 된 거잖아. 응? 청은 칭인데. 명은 민. 한인데 한은. 방금.秦始皇이 뭘까요? 진나라의 진이 친이야. 근데 친에서 나온 거예요. 진나라. 근데 이거는 중국이잖아요. 차이나는. 이게 뭘까요? 소문자로 쓴 차이나. 보통 명사가 된 거잖아. 왜냐하면 소문자로 썼으니까 보통 명사잖아.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차이나.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해요. 워낙에 중국에서 도자기가 유명해가지고 그냥 차이나, 본 차이나 뭐 이렇게 하잖아. 차이나는 도자기로 쓰인다면 이제 차이나가 고유명사가 뭐가 된 거예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된 거죠. 우리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호치키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호치키스도 일본 상표 이름이지. 원래 스테이플러라고 해야 되는데 호치키스 이렇게 쓴 거랑 또는 바바리 코트. 바바리도 사실은 영국의 명품 버버리잖아. 버버리에서 그 코트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버리 코트라고 하는데 원래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죠. 또는 크락션이라고 들어봤어요? 빵빵 이렇게 경적 울리는 거 있잖아. 이건 미국의 크락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크락션 좀 울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영어로 하면 혼이라고 해야죠. 혼. 그런 식으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 된 꼴도 많습니다. 그건 사용 범위를 따라서 한다면 자립 여부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는데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간영어의 꾸밈을 받아야 쓸 수 있는 의존명사가 것, 따름, 수, 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아름답다 하면 말 돼 안 돼? 것이 아름답다. 말 안 되죠.
근데 앞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간형어가 있고 얘를 꾸며줘야 이렇게 했을 때 이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이게 있어야 얘가 쓸 수 있다 해서 의존명사라고 한다는 따름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공부할 따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되는 거죠. 채 같다 하면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같다. 채 하다 하면은 안 되지만 모른 채 하다 이렇게 할 때 앞에 간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 의존명사. 그때 간형어를 필수적 간형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또 합니다. 의존명사의 종류 다양한 의존명사가 있는데 쭉 보면은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대신 따름, 뿐, 대로 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의존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뭘로 쓰일 때도 있고 뿐, 뭐 대로 이런 것들이 요거는 확실히 구분을 해놔야 돼요. 나, 뿐, 아니라 너도 못생겼다.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당구도 친다. 이렇게. 당구 좋아해요? 선생님 당구 엄청 잘 치는데. 왜 치세요? 응? 이거 뭐지? 대대, 국제식 대대 30개 놓고 쳐요. 세미 프로입니다. 자, 당구가 왜 빌리아드가 됐을 것 같아요? 당구는 원래 영국의 빌이라는 애가 볼링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냥 볼링은 예전에는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야드에서 쳤는데 비가 오면 그걸 못 쳐가지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그만한 야드를 만든 거지. 빌의 야드라고 해가지고 빌리아드라고 됐대요. 자, 이제 뿐대로 이거는 봐봐. 여기가 체언이지. 나뿐 아니라 할 때는 이건 붙여서 써야 돼요. 이때 뿐은 보조사야, 보조사. 조사로 쓰인 거야. 공부할 하면서 띄우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얘를 꾸민 꼴이 되지. 그러면 얘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예요. 대로도 마찬가지고 따름도 마찬가지고 이게 붙여 쓰느냐 띄워 쓰느냐에 따라서 일단 붙여 쓴 거는 무조건 대명사, 나라는 인칭 대명사죠. 대명사에다가 붙여 썼다. 붙여 쓴 놈은 무조건 조사야. 모든 품사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단 조사만 붙인다. 하여튼 어떤 품사가 있는데 뭔가가 들이붙었다. 그러면 그 놈은 무조건 뭐라는 거야? 조사야. 띄어졌다. 그럼 얘는 무조건 조사는 아니라는 거야. 띄운 놈은. 근데 얘가 얘를 꾸며주죠. 근데 혼자는 못 쓰지. 그러니까 얘는 의존명사가 되는 거야. 좋을 대로 해라 하는 거지. 만약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대로는 뭐라는 거야? 보조사죠. 근데 좋을 대로 해라. 너 좋을 대로 해라. 좋을 해서 뭡니까? 간형어가 됐죠. 얘를 꾸며주죠. 그러면 이 대로는 뭐라는 거야?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의존 명사. 붙여서 쓰면은 뭐고? 붙여서 쓰면은 조사. 특히 보조사. 여기는 의존 명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의존 명사가 된다. 의존 명사 잘 알아둬야 돼요. 특히 논술하는 애들도 이뿐만 아니라 이건 나오면은 이거 붙여야 돼요, 띄워야 돼요. 그래서 하도 이제 막 짜증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체언 나오면은 붙이고 용언 나오면 띄워라. 이렇게 이제 걔들이 뭐 엄매하는 애들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해줄 그거는 없으니까 그냥 하자하는 애들이나 이걸 니네는 지금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막 논술은 빨리 써야 되는데 빨리 써야 되니 이거 붙여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아유 그래 그러면은 체언 나오면 붙이고 용언 나오면은 이거 다 봐봐 체언 나오면 붙이면 되지 용언 나오면은
띄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걸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넘겨서 대명사 봅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겠죠. 그죠? 명사를 하는 거니까 인칭 대명사 이거는 영어 하면서 다 했죠. I, my, me, mine, you 우리 때는 맨날 그렇게 외웠는데 요즘도 그렇게 외우나? I, my, me, mine 하면서 1인칭 그 다음에 저희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을 낮춰서 본인 소인은 이거 하인도 아니고 누가 요즘 소인이라고. 자, 2인칭은 너를 포함한 모두지. 그지? 너를 포함한 모두 너희 그대. 이때 그대들 할 때 당신, 자네, 여러분 전부 2인칭. 3인칭은 그녀, 그이, 저희, 이분, 그분, 저분. 이건 뭐 다 알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3인칭을 얘기할 때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 이게 중요해요. 왜 한자를 적어 놨을까요? 한자를 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기칭은 다시 제자에 돌아올 기자야.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온다고 해요. 네 자신, 너 자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뒤에 뭐가 붙어요? self가 붙는 거야. myself, yourself 할 때 self가 붙는 거니까 제기칭은 우리는 흔히 대화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도 그래놓고 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해? 지도 그래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 자기, 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미지칭은 자, 그 미자가 안일미 알지자야. 알지 못하는 거야. 미지. 자, 그러면 내가 넌 누구니? 하면 묻잖아. 그러면 몰라서 묻는 거지. 그때 누구는 뭐라는 거야? 몰라서 묻는 미지칭이야. 근데 누구라도 와도 좋다 할 때 누구는 생각해봐요. 어떤 놈은 하나 특정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무나 와도 된다라는 거야. 누구나 와도 좋다. 그거는 정할 수 없는 거지. 정하지 않은 거야. 부정칭이야. 그러니까 부정칭, 미지칭과 부정칭은 둘 다 누구 이렇게 나와 있지. 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도 마찬가지. 너 언제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몰라서 묻는 거지. 몰라서 묻는 거는 무슨 칭? 미지칭. 언제 나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와. 이렇게 할 때 언제는 똑같은 언제지. 근데 특정하게 정할 수 없어. 정하지 않은 거지. 그럼 부정칭. 미지칭, 부정칭이 자꾸 헷갈리는데 한자로 생각해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 하면 뭐예요?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세계지.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묻는 누구, 언제, 어디 이런 것들은 의문사. 걔들은 뭐다고? 미지칭이라고. 근데 특정한 어떤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라도 좋아. 언제라도 와. 어디서든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 한 곳에 정하지 않는다? 부정칭.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 이렇게 돼 있는 거를 3인칭에 하는 건데 특히 거기에 당신을 보세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엄청 쳐놓으세요. 3인칭, 제기칭에 당신이 있죠. 그리고 어디에도 당신이 있어요. 2인칭 대명사에도 당신이 있지. 이 당신 3인칭, 제기칭의 당신이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자,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 반드시 앞에 주어 자리에 존칭의 대상이 와야 돼요. 존칭의 대상이 반드시 어디에 와야 돼? 주어 자리에 와야 돼. 이 주어 자리에 온 이 사람을 다시 받을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는 3인칭이지만 3인칭 제기칭이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받는 거잖아. 제기칭인데 이거는 극존칭이야. 극존칭. 최고로 높이는 존칭이야.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동생은 지 책을 소중히 여겨. 이렇게 할 수 있지. 동생은 자신의 책을 소중히 여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주어 자리에 올 때만이야. 주어 자리에 존칭의 대상이 오면 그 사람을 다시 받을 때
할머니는 할머니의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할머니는 우리가 흔히 쓰니까 자신의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 요때를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3인칭, 극존칭, 제기칭이야. 이것도 한 번씩 써보세요. 한 번씩, 그러니까 아예 안 써보려면은 이 예문을 아예 머릿속에 암기를 해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누구는 이게 당신 하다가, 당신 쓰면은 극존칭이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할머니 앞에 보고, 할머니,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할머니, 당신이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를 그냥 2인칭으로 부르는 거니까. 이건 싸우자고 덤비는 거지. 극존칭이 아니야. 주어 자리에 온 사람을 다시 자신의라는, 우리가 존칭으로 안 쓸 때는 자신의라는 걸로 쓸 거 아니에요. 동생을 썼으면 동생은 지 책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책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 자신의라는 소리를 여기 존칭의 대상에 온 사람은 당신이라고 써야지. 2인칭에다 대고 당신이라 그러면 그거는 욕하는 거잖아. 할머니한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여긴 3인칭이야. 3인칭 제기칭 중에서의 극존칭이다. 라고 봐. 그래서 지금 3인칭의 그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 미지칭은 미지의 세계 생각하면 돼요. 몰라서 묻는 것. 부정칭은 한계, 정자가 정할 정자야. 한계로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칭. 근칭, 중칭, 원칭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뭐 생각하면 돼요? this, it, that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도 미지칭, 무엇, 부정칭 똑같아요. 저쪽 3인칭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저곳의 이름은 무엇일까? 몰라서 묻는 것이지.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어. 이거는 한계로 정할 수 없는 거잖아. 장소에도 여기, 저기, 거기, here, there, 저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글쎄. 하여튼 거기, 저기 할 때는 원칭이죠. 미지칭, 부정칭은 계속 내가 얘기합니다. 미지칭은 몰라서 묻는 것. 부정칭은 한계로 정할 수 없는 것. 미지칭, 부정칭. 그리고 그 옆에 3인칭, 당신, 제기대명사로 그러는 극존칭으로 쓰인다 하는 게 나와 있죠. 그죠? 2인칭 대명사의 당신이 듣는 일을 가리킬 때는 사람이 당신이요.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 요것도 2인칭이죠. 싸울 때 상대편은 나 잡아서는 당신이 먼저 참견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건 3인칭 제기칭으로 쓰이는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신은 극존칭이다. 3인칭 대명사 제기칭, 미지칭, 부정칭을 잘 알고 있는가? 자, 성규는 자기 고집대로, 우리 집 막내는 자기밖에 몰라, 저밖에 몰라. 이렇게 미지칭은 모르는 사람, 부정칭은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자,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수사니까 일단 두고, 오늘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인데, 양수사, 서수사. 영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양수사를. 기수, 서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수. 1, 2, 3, 4는 기수. 서수는 first, second 이렇게 하는데 우린 여기에서는 수량을 나타낸다. 하나, 둘, 셋, 1, 2, 3. 하나, 둘, 셋은 우리말이고 1, 2, 3은 한자죠.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우리말 제1, 제2, 제3 이거는 그 서수사죠. 순서를 나타낸다. 수량을 나타낸다. 중요한 건 수사가 여기 간단하게 나왔지만 뒤에 넘겨서 저쪽을 보세요. 한 장 더 넘기고, 한 장, 이게 어디가 쓰이고,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에 그 간형사 밑에 종류, 아까 내가 성상, 지시, 수 해서 세헌옛, 이그저, 한두세 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 중에서 수 간형사가 한두세라는 거야. 한두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은 뭐라는 거야? 방금 배웠던 수사야. 한, 두, 세는 이건 간형사야. 간형사는 반드시 뒤에 있는 뭐를 꾸며줘요? 체언을 이렇게 꾸며줘야 돼. 그래서 한, 두, 세는
두 사람, 두 살을 먹은 아이 또는 세 그릇째 먹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두, 세는 반드시 뒤에 있는 뭐를 체언을 꾸며줍니다. 그게 체언이 수량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하는데 하여튼 한두 세는 뭐고 간형사고 하나, 둘, 셋은 수사고 하나에 둘을 더하면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다. 하나, 둘, 셋 이거지. 요거는 다 뭐라고? 관용. 수사라고. 하나, 둘, 셋이지. 한 사람이 오고 또 두 사람이 더 오면 전부 세 사람이 됐다. 할 때 다 뭐가 된 거야? 뒤에 사람 한, 두, 세 이렇게 됐죠. 그러면 걔들은 다 간형사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까지나 넷도 마찬가지예요. 넷은 한, 두, 세, 네가 되죠. 근데 다섯부터는 똑같아요.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여기도 다섯이야. 그러면은 다섯은 많고 넷은 적다. 이렇게 했다. 그죠? 다섯 명이 왔다. 이렇게 하잖아. 다섯은 많고 넷은 적다 할 때 다섯은 뭐고? 서수사? 이거는 수사죠. 수사. 다섯 명 이렇게 했죠. 요거는 뭐라고? 간형사. 그래서 이게 다 수하고 관련된 게 나오면 항상 함정을 뭘로 판다라는 거야. 수사냐 간형사냐. 수간형사냐. 너무 쉬워요. 뭐 하면 된다? 뒤에 있는 뭐를 꾸며주면? 체언을 꾸며주면 걔는 간형사. 근데 한두 세네까지는 아예 뭐가 달라? 형태가 다르지. 형태가 다르니까 한두 세네는 그냥 한두 세네가 간형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섯부터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반드시 뭐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느냐 아니면 얘 홀로 이렇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거를 봐서 수사냐 간형사냐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다시 수사로 다시 돌아오세요. 수사로 돌아오면은 수사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자녀를 지칭하면 명사가 된다. 이건 뭔 소리인지 알겠죠? 첫째가 벌써 5살이 되었다. 내 첫아들이라는 뜻이지. 그때는 첫째, 둘째, 셋째, 뭐 첫째 이렇다, 둘째 이렇다 이게 아니라 첫째, 둘째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자기 가족의 자녀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지만 사실상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명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을 잘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인 것을. 그 다음에 용어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용어는 일단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용어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 형용사는 무조건 일단 용어는 뭐와 뭐로 된다? 용어는 동사, 형용사다. 예, 동사, 형용사인데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뭐와 뭐로 된다? 어간과 어미로 나타나고 이 어미가 뭐를 해요? 활용을 하죠. 그래서 활용을 한다. 활용을 한다라는 건 모양을 바꾼다라는 소리니까 가변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미가 활용해서 활용하는 놈 해서 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활용을 지키는 게 자, 한번 아까도 합성어 할 때도 얘기했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사가 있잖아. 동사가 있는 놈을 요 동사 일을 하는 명사로 만들려면은 또 새로운 걸 또 만들면은 어때? 복잡해. 또 외워야지. 근데 요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요걸 명사로 만들면 안 될까? 이렇게 싶으면은 이 동사를 활용을 시키면 되잖아. 그건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아요. 영어에서 동사의 활용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얘기해봐. 동명사, 또 투부정사, 또 분사. 그치? 이게 동사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했다고 쳐봐. see, 보다지. 근데 보다를 보는 것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보는 것을 새로운 단어로 만들기가 동사만 다 알아놓으면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이걸 명사처럼 주어로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to believe 보어로 만들어 놨잖아. to 부정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명사. 그러니까 동사를 활용을 시켜서 명사로 만든 거야. 그러면 아까 꿈을 할 때 꿈 이거 있지? 그것도 똑같은 칭의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야. 영어도 동사를 그렇게 활용을 시켜가지고 명사처럼 보이게도 하고 형용사처럼 보이게도 하고 부사처럼 보이게도 하고 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보이게 만들게 하는 것도 있죠.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모든 언어는 경제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한 개로 많은 걸 우려 먹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걸 자꾸 만들면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그러면은 외울 게 너무 방대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언이 지금 동사와 형용사가 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배울 것도 많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이렇게 어미를 바꿔서 활용을 시킨다라는 면이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언어들이 우리말이든 영어든 다 합니다. 대신 중국어는 이제 그게 되니까 한자가 이제 뭐라고 해야 뜻 글자다 보니까 활용을 알아서 먹으라는 거야. 만약에 아이런 하잖아. 아이런 하면은 뭐예요? 애인이잖아. 그럼 사랑하는 사람 이러겠네. 아인이 할 때 아인. 이때는 우리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 해서 이 관형어로 쓰였죠. 아인이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아이 한자 써놓고 참 무책임한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랑하는 이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랑하다라고 해석하라는 거야. 그렇게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동사가 활용해서 사랑하는 이렇게 했죠. 사랑하는 사람에서 간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잖아. 그러면 사랑하다 여기에서는 종결어미가 붙은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중국어는 문법이 없어요. 중국어도 문법이 있긴 합니다. 문법이 있긴 한데 동사 활용하는 것들이 눈치껏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 하면 사랑하는 사람, 와인이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서술어로 만들고 이거 간형어로 만들고 지가 알아서 만들다 보니까 중국어는 문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도의 문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이 더 쉬운 거야.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는 하면서 어미들을 바꿔가면서 그래도 해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법의 체계가 잡히게 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가 잡힌 이 부분들이 좀 외우거나 이런 게 좀 힘들더라도 없는 중국어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해야 돼. 중국어는 지가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해야겠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사, 형용사. 자, 자동사, 타동사는 영어에서 또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 형용사는 아까 성질이나 상태를 줄여서 성상. 지시 형용사는 성질, 모양, 상태를 지시하는 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성상은 성질은 차갑다, 뜨겁다, 상태는 좋다, 싫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형용사를 크게 성상, 동사는 당연히 움직일 동자죠. 움직임이나 가정을 나타낸다. 옆에 있다 한번 보세요. 한 장소에 머문 등의 의미로 쓰일 때는 동사, 존재, 소유 등에 있을 때는 형용사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있다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것도 해보세요. 크다의 품사는 뭘까요?
크다. 그러니까 큰 볼펜이 있다. 이 볼펜은 크다. 이러면은 얘의 성질이 상태죠. 그죠? 네. 그러면 형용사야. 그러면은 내 아들이 잘 큰다. 크다. 그거는 동사. 크고 있다. 말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면 그때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크다가 성장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동사고, 크다가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때는 형용사고. 그래서 꼭 한 용언이 동사로만,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게 뜻이 달라질 때는 동사로도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 지금 여기는 그냥 예로 있다를 얘기한 거지, 다른 단어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크다도 마찬가지예요. 크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 다른 형용사와는 달리 어미, 그러니까 간형사형 전성어미 는은 결합할 수 있다.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요거는 뭘까요? 형용사는 요거 한 개만 하고 끝낼 테니까 요거만 저번에도 했던 건데, 형용사는 예쁘다 있지. 예쁘다에 형용사에는 는이라는 전성어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는 붙일 수 있어? 니은이나 은은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는은 안 돼. 예쁘는 사람 안 되죠? 근데 있다가 형용사인데 있는 사람은 된다라는 거야. 있는 사람. 유일하게 형용사 중에 는을 붙일 수 있는 게 얘라는 거야. 근데 붙이면 안 되는 건데, 얘는 붙여도 되는데 붙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붙이는 대표적인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 잘 생각해봐. 이거는 형용사니까 는을 붙이면 안 되고 은을 붙여야 되는데, 는을 붙이는 대표적인 거 두 개. 알맞다, 걸맞다.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야. 형용사기 때문에 는은 하면 안 돼요. 그죠? 뭐라고 해야 돼? 알맞은. 요거는 그래도 알맞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이래서 알맞은을 자주 봐가지고 알맞은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걸맞는은 거의 사람들이 걸맞는이라고 해요. 학생회장으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라. 다 틀린 겁니다. 뭐라고 해야 돼? 걸맞은이라고 해야 돼요. 는을 붙일 수 있는 형용사는 뭐밖에 없다? 있다라는 이 형용사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절대 붙이면 안 되고 다 뭐를 붙여야 된다? 니은, 은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 예쁜. 받침이 있으면 알맞은, 요렇게 니은, 은을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일단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좀 저쪽에 있을 테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저쪽 교무실로 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문제를 풀어와야지, 문제가 이게 이쪽에 막 뒤섞여 있으니까 일단 오늘 했는 부분까지 요 교재 거만 일단 풀어오세요. 요 내가 내준 그거는 빼고 지금 했는 거. 지금 한 거 전까지. 그래도 많을 거야. 좀 많이 해서.